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마지막 날 뉴스데스크 먼저 귀경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 행렬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속도로에서 귀경길 상황 취재한 김세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군요. 아직도 차가 많이 막히나요? 네, 연휴 마지막 날이 저물면서 이곳 서울 요금소 주변 교통 흐름은 평소 수준으로 원활해진 모습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오전 10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막혔는데요. 지금은 다소 정체가 풀려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4시간 30분, 목포에서는 3시간 40분, 강릉에서는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선 지금도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고속도로 영상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 분기점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 차량들은 소통이 원활한 반면 서울 방향 차량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군의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분기점 부근인데요. 마찬가지로 목포 방향은 흐름이 좋지만 서울 방향은 답답한 모습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에 오른 차량은 약 50만 대, 평소 주말 수준의 혼잡도였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서울 방향 고속도로를 주행해 봤는데요. 앞서 일부 정체 구간도 있었지만 서울 요금소가 가까워질수록 차량 통행이 원활해지는 모습입니다. 거리두기가 풀린 뒤 첫 명절, 막바지 귀경길도 비교적 순조로워서 그런지 시민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3년 만에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식구들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디 보러도 다니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추석 당일 또는 다음 날보다 마지막 날 정체가 덜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귀경객들도 있었습니다. 어제가 가장 많이 막힌다라는 그런 이제 정보들이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분산 효과를 좀 노리고 오늘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막히지 않아서. 다만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2명이 다치고 주변 교통에 혼잡이 발생하는 등 마지막 날까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예상된 귀경 차량의 73%가 이미 수도권에 들어왔다며 밤 9시쯤에는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죠. 포항에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복구 작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군 장병과 시민들까지 팔을 걷어붙였지만 좀처럼 복구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요. 창사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스코 역시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태풍 흰남노 상륙 당시 하천 제방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포항 대곡리. 태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이 됐지만 마을은 지금도 폐허 상태입니다. 3일 동안 치워도 지금 아직 다 못 치우죠. 쓸 수 있는 가구 전자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천 제방을 따라 못 쓰게 된 물건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고 주민들은 추석 연휴 내내 대피소 신세를 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실 때도 없겠네요, 이거. 아무도 잘 자르는가? 아무도 잘 자르는데요. 그래 이제 해관에 동사무소 해관에 그거 자고. 일부 주택에는 지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역시 하천 제방이 끊어지고 들어가는 도로마저 유실됐던 또 다른 마을은 사실상 고립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고령의 주민들이 병원조차 가기 힘들고 생필품 공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처절한 상황이고요. 우리 교통이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아버신 분들 119도 지금 못 오는 형편이고. 그나마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는 복구 작업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반납한 해병대 장병들이 쓰레기를 치워냈고 시민들도 수도가 끊긴 주민들을 위해 씻을 공간을 내주고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진짜로 이것만 다 군인이 치야지 포크레인이 들어오나 뭐가 들어오나. 그러니까 젊은 아들도 고생하고 힘들고 하는데 해줘요. 너무 고맙습니다. 창사 49년 만에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등 역대 최대 피해를 입었던 포스코도 연휴 내내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도 물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연휴 기간 전기수리 인력을 구하기 위해 일당 125만 원의 모집 공고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시설인 용강로 3기 가동은 이르면 내일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들어진 철판을 추가 가공하는 공장은 피해가 심각해 가동 시점이 불투명합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당분간 반제품을 광양 제철소로 보내 완성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9월 17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처음으로 공개된 날인데요. 미국 LA에서 이 날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선포했을 정도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내일 방송계의 오스카라고 불리는 에미상 시상식이 열리는데요. 작품상부터 연기상까지 대거 후보에 오르면서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에 수상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미상 시상식 준비가 한창인 대형 극장. 2m 높이의 울타리와 검은 천막으로 둘러싸인 철통 보안 속에서 레드카펫 무대를 설치하느라 분주합니다. No, you can have credentials and you need a clearance for the COVID testing to walk this footprint. 오징어 게임이 후보로 올라있는 부문은 나무 주연상과 남녀 조연상, 작품상, 감독상 등 모두 6개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이정재의 주연상 수상 여부. 무엇보다 미국을 넘어선 전 세계적인 인기가 밑거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청이 첫 방송 날짜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가장 즐겁고 재미있고 그리고 친구분들과 가족분들이 가장 뜨겁게 화합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에미상 예측 사이트는 이정재를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기술, 제작진 등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휩쓴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이정재의 수상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And he was really like facial expressions and stuff. So I really enjoyed it. And I felt like so sorry from him when he did like the one with the sugar thing. Why not? They should definitely have a chance to win though. 하지만 섣부른 전망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It's hard to say because there are so many other good nominees this year. It's going to win big, I do believe, but I just don't know in what category, who or what it will win for. 경쟁작들이 워낙 쟁쟁하기에 수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해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우 단역상 등 사관왕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대로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여부는 내일 오전 9시에 결정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일요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순방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이어서 방문할 계획인데 먼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UN 총회에서의 기조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의 첫 목적지는 영국 런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에 거행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한영 관계의 역사적 인연과 중요성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업적과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후에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현지 시간 20일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게 순방의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장례식, 유엔 총회처럼 여러 나라 정상들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다자 외교 일정 외에 나라 대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양자 외교 일정도 이어집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만남에선 일단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거론될 전망입니다. 일본과는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두 나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정식 회담과 약식 회담 모두 열어놓고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캐나다를 방문해 주스틴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2차 전지 생산에 중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 자원 협력을 주로 논의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난주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시신이 런던으로 이동하는 마지막 여정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19일에 열릴 장례식에는 7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벌써부터 군주제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왕립 깃발로 덮인 여왕의 관이 에든버러 도심에 진입합니다. 길 양옆에 모여든 시민들은 손뼉을 치며 여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I think it's just important to be here, just important to say goodbye. She's been on the throne for a long time.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신이 마지막에 머물렀던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을 떠나 에든버러의 홀리루드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운군은 최대한 많은 이들이 여왕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택했습니다. 에버딘과 던디, 퍼스를 거쳐 280km를 6시간 동안 이동했습니다. She has dedicated her whole life to serving us as a nation. So I wanted to be than to be here to pay my last respects. 홀리루드 궁전에서 하룻밤을 보낸 여왕의 관은 오늘 성 잘스 대성당으로 옮겨져 대중에게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엔 공군기편으로 런던 버킹엄궁으로 이동하고 14일부터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일반인 조문을 받습니다. 조문객들은 75만 명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와 조문 행렬의 대기 시간만 20시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왕의 서거를 계기로 일부 영연방 국가에선 군주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his is a time to actually shed that cloak of colonialism and try to see how we could forge and form our own Belizean identity. 실제로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는 공화국 전원에 대한 국민 투표를 3년 안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바다에서 자라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들, 또 갯벌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바다 식물들이 흡수하는 탄소의 양이 막대해서 한마디로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브레이크가 망가지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인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관측 위성이 촬영한 전남 완도군, 해남군 일원의 모습입니다. 바다와 바다 사이에 늘어선 검은색 점들은 바다의 농장, 양식장입니다. 나사는 우리 바다에서 자라는 김과 미역 등 해조류에 주목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생산되고 게다가 탄소까지 흡수한다고 말합니다. 해조류 등 연안 생태계와 퇴적물이 흡수한 탄소를 육상 생태계와 구분해 블루카본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바다 밑에서 자라는 거대한 해조류 군락입니다. 산소를 만들고 탄소를 흡수하는데 흡수한 탄소는 해저에 저장합니다. 바다 식물이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은 육상 식물보다 뛰어나 50배나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우리나라 21곳의 갯벌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만 해도 막대한 양이라고 말합니다. 연간 26만 톤, 최대 49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는 승용차 한 11만 대에서 최대 20만 대 분량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에 해당됩니다. 연안 생태계는 기후변화를 늦추는 강력한 브레이크인 셈입니다. 그러나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이 급속히 파괴되듯 연안 생태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대와 칠면초 등이 서식하는 갯벌 습지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5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안의 해조류 숲은 30%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사라지면서 매년 10억 톤,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보다 많은 온실가스가 추가로 방출됩니다. 유엔은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갯벌 식물과 해조류 서식지, 맹그로브 나무 서식지부터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세계적 갯벌과 바다 식물의 보호인 우리나라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기후변화 시대에 갯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갯벌이죠. 전남 순천만의 경우에 갯벌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또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전남 순천만의 한 마을 앞 해변이 높은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때 새우 양식장으로 사용됐던 폐염전 부지입니다. 이곳에 갯벌 복원 작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16년. 제방 일부를 허물고 물길을 내 바닷물을 유입시켰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과거 폐염전 부지는 이렇게 광활한 갯벌로 변했습니다. 약 31만 제곱미터, 축구장 44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다시 생명력을 얻은 땅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붉은발 말똥개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반 저서 생물들이 이 지역에서 안 살고 있다가 지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밖의 환경과 폐염전 환경이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다. 지난해 순천만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해양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양정원에서는 갯벌과 해양생물, 철새 등의 조류를 관찰 체험할 수 있고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하는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 교육 시설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갯벌을 체계적으로 복원, 보존, 활용하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거점별로 갯벌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 등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대를 강화해 가면서 지속 가능한 관리와 발전을 꾀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해양공원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북유럽 와덴해의 경우 네덜란드와 독일, 덴마크가 공동으로 갯벌을 복원했습니다. 또 60개가 넘는 방문자 센터에서 갯벌에 대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최대 8천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백두산 호랑이가 출몰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야생 호랑이 보호 정책을 펼치면서 호랑이들의 개체 수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사람을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야산 출입 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한 도로. 호랑이가 풀숲에서 불쑥 나타나 사람을 노려보더니 아스팔트 도로 위를 어슬렁어슬렁 걷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3살짜리 이 호랑이는 사람 한 명을 다치게 하고 차량 넉 대를 훼손시켰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호랑이가 민가에 나타나는 일이 부쩍 늘었는데 야생 호랑이 보호 정책을 펼치면서 개체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백두산 호랑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동북 호랑이는 지난 2017년 야생 개체 수가 27마리였는데 최근에는 6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덮치는 사고까지 발생하다 보니 뉴스에선 호랑이 대처법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如果路遇了东北虎，这个时候倒退着走是相对安全的方式。 한반도에선 자취를 감춘 백두산 호랑이는 전 세계적으로 600여 마리가 남아있는데 이 중 90%는 러시아에, 나머지 10%는 중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헤이룽장과 지린성에 걸쳐 서울 면적의 20배가 넘는 국립공원을 만들며 적극적인 호랑이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90%到95%左右的个体都是跨境移动，也就是对于东北虎来讲的话，它不需要护照。 야생 호랑이의 출몰이 잦아지면서 중국 헤이룽장성의 라오허현은 최근 주민들의 야산 출입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추석 이후의 날씨가 걱정이었는데요. 다행히 12호와 13호 태풍은 모두 우리나라를 비껴갈 전망입니다. 대신 늦은 밤 이동하신다면 운전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또 남부를 중심으로는 계속해 비구름이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충청과 남부지방은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사흘간의 예상 강우량인데요. 제주 산지에 120m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남에 10에서 50mm가량이고요. 수도권은 모레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 소식 없이 흐리기만 하겠고요. 한편 제주와 남해안은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동쪽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태풍은 비켜가겠지만 남쪽에는 또 다른 열대저압부가 14호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이었던 만큼 가족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연휴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일상 더 힘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